오케이. 자, 넘어가서 1회 3단원에 저번에 이제 연구 방법까지 본 거고 자료 수집 방법까지 봤고요. 1회 3단원 페이지는 25페이지로 갑니다. 25페이지에 사회현상 탐구에서 탐구 방법이랑 뒤에 탐구 시 갖추어야 할 태도, 연구 태도, 연구 윤리 뭐 이런 걸 볼 겁니다. 자, 요 내용은 앞에 내가 살짝 끌어서 미리 썼어요. 기납법이나 영역법 나오는 거. 저번 주에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볼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정의는 뭐였어? 기납법 정의는 개별 사실을 축적해서 일반 원리 도출하는 거였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죽는다, 플라톤도 제티도 다 죽으니까 다 사람인데 그럼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연역법의 이 대전제가 기납법적 추론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그치? 검증이 불가능하잖아. 요거는 이제 대전제가 항상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대전제가 대충 이렇게 다 검증해가지고 이 대전제를 쓰는 거라고. 그러면 이 대전제가 무조건 옳으면은 그 안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플라톤 제티는 사람인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제티도 이렇게 다 죽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개별 상황을 도출할 수 있다. 요것도 지난번에 다 한 얘기고 기납법 장점은 새로운 지식을 추가할 수 있다. 연역법 장점은 전제가 없다면 반드시 참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기납법 단점은 이 반대기 조사로 크로스겠지. 새로운 사례에 따라 언제든지 반박 가능한 거고 새로운 지식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게 연역법 단점이고 반드시 참이지만 그 안에서만 딱 놀잖아요. 그래서 그 윤사 배우면은 오래 배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윤사 배웠던 사람 있지 않나 여기? 없구나. 윤사 배우면은 여기 베이컨이 이렇게 묘사해. 기납법은 개미의 방법이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모으는 거잖아. 계속 자기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쌓는 식으로 한다고 논리를 짤 때. 연역법 같은 경우는 거미의 방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안에서 뭔가 계속 풀어낸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리고 연구 방법 기납법은 어디서 썼어요? 무슨 연구에서 기납법 사용했지? 둘 다 질적 양적이라고 씁니다. 질적 플러스 양적 연구에서 둘 다 기납법을 사용하고 연역법은 어디서만 썼어? 양적 연구에서만 썼다. 양적 연구에서만 썼습니다. 이응 이응으로 외웁니다. 이응 이응. 양적 이응. 왜 이래? 양적 이응 연역법 이응이니까. 연역법 나오면 양적 연구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가설이라고 나오면 어디에서만 나오겠어? 가설이 갖춰야 될 조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디에서만? 양적에서만 나오겠지. 양적 연구 시 가설 설정 조건이 나올 겁니다. 양적 연구 시.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양적 연구 때 가설이라는 게 제대로 성립이 되려면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돼.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히 포함돼요. 여기서 가설 조건 뭐 이런 게 선지로 나올 거고 혹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올바른 가설일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1인당 국민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관련이 있다는 뭐가 잘못된 걸까? 관련이 있다.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표시가 되지 않았어. 1인당 국민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비례한다 혹은 반비례한다 같은 형식으로 나와야 돼요. 항상 가설은. 이게 긍정,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혹은 정의 상관관계, 부의 상관관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정이 플러스고 부가 마이너스다. 이게 반비례한다, 정비례한다 관계가 없이 그냥 관련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반비례하는 건가 뭐 정비례하는 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는 옳게 된 가설 설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돼요. 혹은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형 이상학 어디서 나왔어? 형 이상학 저번 주에 선페이지 나왔습니다. 선험적 주제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왔죠. 윤리학, 철학, 논리학 이런 게 형 이상학적인 주제거든. 증명 안 되잖아 이런 거. 검증 가능한 문장이 아니란 말이야. 선하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뭐가 선한지 모르고 뭐가 행복한지 모르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는 주제다 이런 거는. 사람다 행복한 삶을 개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가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러프한 거죠 그런 거는. 다음 검증 필요성이 있는 진술이어야 돼요. 검증 필요성이 있는 진술. 검증할 수 있는 당연한 내용 같은 거는 검증 필요가 없잖아. 그런 거는 가설이 될 수 없다고.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같은 말이죠.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실질 GDP가 성장하는 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성장하는 거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거든. 같은 말이잖아. 경제 성장이 국민 총생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어 반복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옳게 된 가설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가치 중립적인 진술이어야 합니다. 가치 중립적인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 당위적이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과 관련된 거란 말이야. 가치 함축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이 여기 양적 여부는 일반적으로 인과관계 증명, 법칙 발견 이런 걸 위한 거거든. 근데 당위적 사실을 다루지 않아요. 어떤 식의 법칙이 항상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는가? 사회현상은 필연성은 아니랬다. 개연성의 원리죠. 확률성의 원리입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다를 증명하고 싶은 거라고. 이건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는 이래야 한다는 거지. 이게 항상 뭐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가 그 사실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지. 이건 당위 판단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된다, 그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아래에서 봅시다.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핵가족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는 뭘 충족하는 걸까? 이게 옳게 된 가설일까요? 1, 2, 3, 4 중에서 뭘 충족하는 걸까? 1번 충족합니까? 1번이 뭐였지? 인과관계가 분명하니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핵가족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네. 맞아요. 인과관계가 있죠. 이건 도시화율 높은 거는 도시화율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어떤 게 도시화율이었다? 너무 오래 전이지. 도시 인구 비율이야. 우리나라에 사는 도시 사람의 비율이 도시화율이에요.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핵가족 비율도 측정 가능하잖아요. 증가할 것이다. 상황이 있을 것 같잖아. 그리고 양적 관계, 음적 관계가 나타났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옳은 가설이고. 2번은 괜찮아요. 검증 가능하니? 둘 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지. 검증 가능해요. 3번 필요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이게 핵가족화와 도시화율이 어떤 관계인데 오늘날 핵가족이 늘어나는 게 도시화율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런 게 뭐 가족 구조적 측면 이런 거 정책 짤 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3번도 옳은 선지고. 가치 중립적입니까?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지. 그래서 4번도 옳은 선지입니다. 이게 1번은 옳게 된 가설이야. 2번 같은 경우 본성이 선한 사람일수록 배려심도 깊을 것이다. 1번 충족해요? 인과관계는 있어. 그러니까 본성이 선한 사람일수록 배려심이 깊을 것이다. 는 인과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뭐 하다라는 게 정부의 관계로 나타나 있죠. 그치? 1번은 맞는데 2번 됩니까? 안 돼. 검증이 안 돼. 추상적 개념이죠. 그 다음에 3번 검증 필요성이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나 배려심이 사는 사람이나 배려심이 깊다는 게 선한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진짜요? 착한 거에 여러 범주 중에 배려심이 깊다는 것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인정. 그래서 2번도 안 되고 검증 필요성이 있니? 당연한 사실이지 이것도. 3번이었죠. 3번. 이게 포함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할 수 없는 내용이고 가치 중립적 아니잖아. 당위적인 문제죠. 4번도 안 돼요. 그래서 1번만 충족합니다. 1번만. 그다음에 Q3번 부모와의 대화 시간과 청소년의 비행 범죄율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1번부터 안 되죠.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면 안 되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나타낸다 했어. 1번 아니고. 2번은 검증 가능한 문장입니까? 네. 2번은 이거를 뭐 비행 범죄율 어느 정도 범죄를 일으키나 수치로 나타낼 수 있고 대화 시간 개조정이 잘 된 사례죠. 그래서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2번도 맞고. 3번 뭐냐 검증 필요성이 있니? 네. 검증 필요성이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당연한 사실이 아니잖아. 그 안에 내포한다거나 포함 관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뭐 요리사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검증 필요성이 없는 거야. 요리사는 그 자체로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같은 말은 아니니까 3번도 검증 필요성이 있는 거고. 4번 가치 중립적이니? 당위적인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1번 빼고는 다 충족합니다. 4번에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하면 고령화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1번 괜찮아요? 괜찮지. 이거는 정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2번 검증 가능한 문장이니? 네. 검증 가능하지. 근데 검증 필요성이 있는 건가? 아니지. 같은 말이잖아. 노령화 비율이 증가한다는 거나 고령화 정도가 높아진다는 거나. 고령화율이라는 게 노년층 비율이 고령화율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3번은 아니고. 4번은 가치 중립적인가? 요거는 수치로 할 수 있지. 그래서 1, 2, 4번만 충족하는 가설이야. 그래서 1번만 가설입니다. 1번만. 나머지는 옳게 된 가설이 아닌 거죠. 상식이 부족해서 3번을 못 골라야 되면 어떻게 해요? 3번 왜? 어떤 3번? 검증 필요성? 네, 상식이 부족해서 못 골라내는 그거는 너네 잘못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은 알 거라고 교육 과정이 짜여져. 이런 게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거든. 모의고사에 나오는데
뭐 이런 거죠. 네덜란드 위치를 알아야만 세계지리를 풀 수 있어. 근데 세계지리 교과 과정 내에서 네덜란드 위치를 알려주지 않거든. 네덜란드 위치가 여기라고 가르쳐주지 않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특징을 가르쳐주는 거지. 근데 지도에 네덜란드 위치가 나온단 말이야.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지, 당연히. 여기서 경제, 국내 총생산이나 GDP나 이 국내 총생산이 높아지는 게 GDP가 높아진다는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건 너네가 알아야죠. 너네 잘못이지. 거기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 기초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신문을 많이 읽으시죠. 늦었지만. 넘어가고. 자, 그리고 가설이 7번 중요한데 기각되더라도 가설에 대한 찬 거짓이 밝혀졌다면 가설이 검증되는 거야. 뭔 얘기냐면 가설을 이렇게 세웠어.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긍정적은 이게 조금 개조정이 좀 덜 된 거고, 뭐 다이어트에 몇 킬로 이상 뭐 감량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감량 효과가 있다가 조금 더 적절하겠죠. 긍정의 영향은 조금 더 개조정이 약하고. 가설을 세웠을 때 그럼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으면 가설 검증에 성공해서 실패했어. 성공한 거야. 왜냐면 이 가설은 기각됐잖아. 이해가죠? 가설이 잘못된 걸 알았잖아. 그러면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결과를 얻었다면 가설 검증에 성공해서 실패했어. 이것도 성공한 거야. 상관관계가 없잖아. 나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긍정 영향이 없단 말이야. 기각당했죠. 그지? 기각당한 것도 가설 검증이 성공한 겁니다. 둘 다 성공. 이렇게 하고 밑줄 쳐가지고 이 내용이 뭐 가설 검증에 실패하였다, 성공하였다. 위에 실험 과정 쭉 준 다음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정오선지로 나오거든요. 자주 오답선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이야. 그리고 양적 연구에서 가설 검증을 중시하지. 그다음 질적 연구에서 경시하는 건 맞거든.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무관심하단 말이야. 근데 가설 검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영역이지. 양적 연구에서 가설 검증을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 법칙을 발견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거기는 질적 연구의 영역은 아닌 거였죠. 가설이 기각됐다는 표현이 정확해요. 가설이 틀렸다는 게 밝혀졌다. 기각됐다. 내가 냈던 가설대로 받아들여지면은 참이 되면은 가설이 수용된 거고, 수용된 거 반대말이 기각된 거, 틀렸다는 게 밝혀졌다. 근데 틀렸든 맞든 이게 검증이 밝혀졌다면 전부 다 검증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는 늦었으니까 그냥 나중에 이거 빽빽이 하나 써라. 다른 친구들은 다 남아서 쓰고 가기로 했거든요. 너도 남아서 쓰고 가십시오. 넘어가고. 이거 사연은 탐구 절차만 잠깐 봅시다. 58번부터 58번. 자료 수집 및 해석을 통해 결론을 서윤함. 자료 수집 및 해석을 통해 결론 도출을 수행하는 과정을 연역적 추론이라고 할까요? 이거 귀납이다. 자료 수집이잖아. 수집. 내용을 모으는 거면 일단 귀납이어야 돼요. 연역은 결론 도출만 들어가면 연역이야. 여기는 자료 수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X입니다. 자, 가설이 채택되면, 수용되면 가설을 시연화, 일반화할 수 있을까? 59번에. 일반화할 수 있어. 일반화한다. 이렇게 수용된 거잖아. 받아들여진 거잖아.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라는 걸 일반화할 수 있다고.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뭐 이런 거야. 그 법칙이라는 게 인과 법칙은 안 됐죠. 기억나니? 인과 법칙은 따르지 않아. 사회 현상은 인과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인과관계가 뭐 높다, 증명됐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근데 인과 법칙은 자연 현상에만 나타나는데 수요 공급 법칙 이런 거 항상 이게 여기가 코스트고 여기가 퀀티티란 말이야. 여기가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량이 늘어난다. 공급 곡선이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런 곡선을 띄어요. 그래서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사고 싶고 가격이 낮을 때는 많이 사고 싶단 말이야. 여기가 양이니까. 근데 배불런 효과 배웠죠 우리 1학년 때. 비합리적 소비 형태였잖아. 그러면 명품 효과, 과시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수록 많이 사고 싶어지는 거야. 예외적 사례가 있지.
그래서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수요 법칙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단 말이야. 대체로 그런 경향성이 있으니까. 괜찮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이 검증됐네.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네 정도로 일반화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설이 일반화할 수 있는 거 맞고. 60번에 나무 가설과 분석 결과가 불일치하여 가설을 기각한 결과가 나오면 가설 검증이 실패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아까 이런 거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온다. 59번 같은 60번 같은 경우. 채원아 61번에 질적 연구에서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니?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양적 연구에서 법칙 발견에 관심을 가진다고. 가설 검증이에요. 법칙 발견이라는 거는. 그래서 부여하지 않는 거 맞아요. 아라마 62번에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간주합니까? 부정하진 않는다 그랬지. 관심이 없을 뿐이지. X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안 어렵다 이쪽 파트는 아직. 여기까지는 쉬운 거고. 여기가 조금 차라리 헷갈릴 수 있겠네. 다음 페이지 4회강 연구 태도입니다. 5개인데 일단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1, 2, 3, 4, 5번에 상대적 태도, 성차일적 태도, 성차일적 태도,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 가치개입과 가치중립입니다. 두 개 다 5번이지. 그래서 외울 때는 사회 영상을 관찰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막 결과가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성질 나는 상대일 수 있죠. 그래서 성질 나는 상대한테는 되겠다 이렇게 한다. 성상되겠다. 상대적 성차일적입니다. 미안하다. 성차일적 태도, 상대적 태도. 작년까지는 상성이 안 맞는 사람한테는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가르쳤거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성상개객가다. 성질나는 상대한테는 개객가 이렇게 한다고.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 가치 중립, 가치 개입이죠. 자, 성찰적 태도는 뭐냐면 주류견해의 의무를 품는 태도 같은 걸 말해요. 어떤 게 주로 키워드냐면 현상 이면의 원리를 탐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현상 이면의 원리를 탐구한다. 성찰하는 거잖아. 이게 진짜 그런 걸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지?를 고민해 보는 거지. 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까? 동사 들을 때는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땅이 뭐예요? 반도죠. 위로 쳐들어올 때는 주로 어디서 쳐들어옵니까? 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특 전쟁할 때는 우리나라 전쟁 양상 특이 뭐야? 우리 항상 수성전 합니다. 수성전. 산이 많잖아. 그래서 산 위에다 성 쌓아놓고 성 위에서 활 쏘는 거여서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 된 거지. 괜찮죠? 그러면 이거는 산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야. 왜냐면 우리는 기병 위주가 아니거든. 전체 병력 자체가. 얘네들이 기병 위주인 거지. 만주벌판에. 만주벌판에 가가지고 공격할 때 기병 위주랑 싸울 건데 우리는 맨날 성 쌓아놓고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럼 가가지고 여기서 싸우면 어떻게 돼? 몰살이 나가지. 전쟁학회가 쳐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방어전에 우리가 훨씬 유리한 거야. 굳이 유리한 전장을 포기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단 말이야. 만주벌판이라 가지고. 그지? 뭐 척박하고 가문 땅인데 여기가 먹을 게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맨날 여기로 쳐들어오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선방을 쳤던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선방을 쳤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 어디? 그치? 고구려 때 수나라. 그다음에 발해일 때 당나라. 둘 다 어느 지역에 있는 나라니까. 만주벌판에 있는 나라였으니까. 만주벌판에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선방을 쳐야 되는 거야. 왜냐면 먼저 선방을 맞으면 여기 다 넓은 평지이기 때문에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게 그냥 나라 힘이 약해서 혹은 진짜 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정학적 특성이 있다고. 이런 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런 게 성찰적 태도다. 그렇죠? 한국사 하면 내가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세하게. 전투별로, 전쟁별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상대적 태도는 개별 사회의 사회적 환경적 맥락이라는 표현이 끼어듭니다. 맥락을 고려한다라고요. 자, 소고기, 돼지고기 어디서 안 먹어? 소고기는 어디서 안 먹고?
너무 오래 전이죠. 힌두교에서 안 먹고 인도에서 안 먹죠.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어디서 안 먹고 이슬람에서 안 먹고 거기 중동 지역에서 안 먹잖아. 를 5분 있다 합시다. 좋습니다. 이어서 하자. 자, 소고기를 인도에서 안 먹는데 인도는 그 자연지리적 위치가 어디냐면 거기는 그 쌀농사 짓는 지역이다. 고절풍기후 지역이라 가지고 그래서 막 온기 막 건기 우기 막 번갈아 가면서 있는 사바나 기후라 가지고 농사를 만약에 건기 때 못 지어가지고 배가 고프거든. 배가 고파가지고 소를 잡아 먹으면 다음 우기 지나고 나서 농사를 못 지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땅이 좀 단단해가지고 사람 혼자 농사를 짓기 힘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더 생존에 유리한 거냐면 내가 배가 고파서 소를 잡아 먹는 것보다 얘를 배가 고프더라도 살려가지고 배가 막 쫄쫄 굶을지라도 내년에 농사를 써먹는 내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이해가죠? 그래서 그 처음에 막 유럽에서 그 막 힌두교에서 소를 끌어안고 죽은 노인의 사파 이런 거 막 그렸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굶어 죽는데 소를 끌어안고 막 굶어 죽면서 오리엔탈리즘 이랬거든. 오리엔탈리즘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주의적 태도를 바라보라는 얘기. 이슬람교에서는 왜 돼지고기 안 먹어? 거기는 사막 기후거든. 근데 그 돼지는 원래 농경 기후 지역에서만 기르는 동물이야. 왜냐면은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가성비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동물성 뭔가 그 비타민 이런 걸 섭취하려고 먹는 동물이거든. 그러니까 효율이 나빠. 그러니까 돼지를 한 마리 먹이려면 곡식으로 먹었을 때 10명이 굶어야 돼요. 이해가죠? 근데 이게 사막 기후 먹을 거 많이 없는 동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부자가 돼지고기를 한 마리 먹으려면은 10명이 굶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유지 측면에서 너무 악영향이 심하니까 그냥 종교 이름으로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지. 소는 왜 안 먹는 거야 여기는? 신성에서 안 먹는 거야. 여기는 불결해서 안 먹는 거야. 여기는 아예 사회에서 쫓아내도 되는 거지. 돼지는 있는 것 자체가 사회 공동체에 이렇게 해악이 되니까. 근데 소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못 먹어야 되니까 신성해진 겁니다. 이해가죠? 우리나라는 개고기 안 먹잖아. 왜 우리는 개고기를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됐는데 왜 우리는 예전에 개고기를 잘 먹었던 걸까?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지하철역을 나오면 주변에 보신탕집이 있었어요. 지금 일반 떡볶이집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개고기가 되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양식 사고방식에 절여져서 그런 거죠. 세뇌당해가지고. 다 식민지대 중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개고기를 안 먹으니까 우리가 안 먹는 건데 왜 서양 사람들은 개고기를 안 먹게 문화가 형성이 됐을까? 귀여우니까. 아니 뭐 귀여우니까. 그게 더 생존에 유리하니까겠죠 얘네도. 근데 걔는 왜 돼지는 멧돼지에서 길들인 거거든. 식용으로 길들인 거야. 근데 소는 농사 지으려고 길들인 거예요. 물소에서 길들인 거예요. 버팔로 같은 거. 둘 다 야생. 멧돼지랑 버팔로도 야생 같이. 걔는 뭐에서 길들였는데? 집 지키려고. 늑대에서 길들인 거고 집 지키는 용도도 있는데 처음에 길들인 거는 귀여우니까. 사냥용으로 길들인 거다. 사냥용으로 말 잘 듣는 온순한 늑대 길들여가지고 내가 사냥할 때 쓰고 싶은 거라고. 그리고 옛날에 유럽인들은 처음에 그 숲 주변에서 수렵 채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냥이 중요했던 민족이야.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주로 구석기 때부터 길들여줬고 고양이보다 먼저 길들였어요. 고양이는 이제 우리가 저장하고 나서 곡물을 저장하고 나서 쥐가 갉아먹는 걸 막으려고 고양이가 들어온 거고 그걸 가축화한 거고요. 우리가 걔는 사냥용으로 길들였기 때문에 구석기 때부터 길들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배가 고프다고 걔를 잡아먹으면은 다음에 뭘 못하는 거야? 얘를 활용해서 사냥을 못하는 거지. 근데 얘를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얘를 살려가지고 사냥용으로 쓰는 게 내 생존에 더 유리했다고. 근데 우리는 무슨 사회였으니까 옛날에 농경 사회였잖아. 농경 사회는 소 잡아먹을 수 있어 없어? 못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뭐였다는 거야? 닭은 계란 주고 그다음에 다른 거 뭐 있지? 가축이. 돼지는 우리가 식용으로 써야 되고 배가 고프면 뭐부터 잡아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개부터 잡아먹었다는 거지. 고려시대부터 보신탕 얘기가 나와요. 역사상에. 오래된 유구한 역사 전통이지 어떻게 보면. 여튼 그래서 이런 거를 개별 사회 환경적 맥락, 사회적 맥락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게 제시문으로 나올 거예요. 제시문으로 나온 다음에 주류 견해 의문을 푸는 때도 개별 사회 환경적 이게 선지로 나와. 그래서 이런 제시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선지에서 골라야 돼요. 얘가지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를. 다음 개방적 태도인데 자기 연구의 반증 가능성이라고 씁니다. 반증 가능성.
내 연구가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자각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반증 가능성. 나 잘 모르는데 과학 얘기라서. 근데 옛날에는 중력이 그냥 그 사과가 옛날에는 불러 떨어지는 거였죠. 뉴턴 이전에 이과를 막혔지만 뉴턴이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어? 사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와 사과가 서로 끌어당기는 걸로 바꿨죠. 패러다임을. 만류 인력이잖아. 모든 사물이 서로 끌어당긴다고. 그죠? 근데 지구는 엄청 질량이 크기 때문에 엄청 세게 끌어당기는 거고 사과는 엄청 질량이 작기 때문에 거의 못 끌어당기는 거고 그래서 마치 사과 혼자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죠? 그걸 아인슈타인이 잘 모르는데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뭐 시간과 공간이 서로 접해 있어가지고 이 시공 전체가 하나의 그냥 단일 체계래. 그래서 시간이 빨라질수록 공간이 휘어진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만류 인력도 그 단일 시공간 안에서 사과라는 어떤 단일 개체가 이 지구라는 시공간 안으로 이제 굴러 떨어지는 형태로 설명이 된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봤거든. 안될 과학에서 봤다. 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법칙이라고 생각하잖아. 옛날에 뉴턴 이전까지 중력은 법칙이었지. 중력의 법칙이잖아. 그럼 뉴턴까지 만류인력의 법칙이었잖아. 그죠? 근데 상대성 이론이 그걸 다 이게 만류인력이 깨부수고 상대성 이론이 깨부순 거잖아. 우리가 과학 법칙이라면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될 속에 다시 반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과학은 어떻겠니? 얼마나 쉽게 반박되겠냐? 더 훨씬 더 잘 반박되겠지. 자주 반박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절대 불변의 진리를 찾았어. 수요 법칙, 뭐 공급 법칙 이런 거 찾았는데 이것도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개방적 태도를 가져라는 얘기고 연구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객관적 태도는 제3자라는 단어가 키워드다. 제3자. 뭐랑 헷갈리게 나올 거냐면 상대적 태도랑 헷갈리게 나올 거예요. 뭐 객관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아 틀려. 객관적 태도를 위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나올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 개방적 태도는 객관적 태도는 뭐니까 제3자의 입장이라고. 나랑 너가 아니라고. 너의 입장을 생각하면 뭐라고? 상대적 태도야. 말장난 같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맥락, 상황, 환경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너랑 나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도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도 옳은 선지다. 왜냐면 사회 현상이잖아. 내 주관이 연구하다 보면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자연과학보다 조금 커. 근데 그렇더라도 엄격한 객관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가치 개입, 가치 중립이 요 중에선 좀 그나마 제일 자주 나오고요. 연구 단계에서 이거 저번에 했던 걸 쭉 풀어 쓴 거다. 연구 단계에서 이 단계가 가치 중립의 단계인가 가치 개입의 단계인가를 구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가치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거. 가치 개입 중립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다. 주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거나 혹은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문제 인식하고 주제 설정하고 가설 설정할 때는 가치가 개입돼야 돼, 아니면 가치가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요.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 개입을 지향하거든? 지향하지 않거든? 최대한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연구니까. 근데 내가 어떤 걸 연구할지, 이게 문제다, 이걸 연구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무조건 내 가설이, 내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건 가치 개입입니다. 연구 설계 단계는 연구 설계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같이 개입돼야 돼요, 연구 설계. 네. 이것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료 수집 방법 등 이거 어떤 식으로 연구를 설계할 것인가를 내가 세팅을 하는 거는 내 의견이 들어가는 거잖아. 내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거는. 나는 자료 수집 방법 할 때 질문지법을 쓰겠습니다. 실험법을 쓰겠습니다.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은 이런 식으로 설정하겠습니다가 연구 설계라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개입입니다. 자료 수집, 자료 분석은 개입이야 아니면 중립이야? 중립. 이거는 중립해야죠. 모을 때 내 주관대로 이거는 취사 선택해가지고 얘는 좀 자료의 질이 떨어지니까 쓰지 말아야지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얘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나니까 넌 배제하고 해야지 라면 안 된다고. 요거는 가치가 딱 안 들어간 상태로
객관적 연구 태도로 실험을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하고 결론 도출하는 단계는 중립. 아니지 결론 도출은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잖아. 아 이거 여기 같이 미안하다. 같이 중립이죠 중립. 그치? 의지가 들어가지 않죠. 객관적 태도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내 가치랑은 상관없는 거잖아. 내가 자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료 해석은 뭐 이런 연구 결과 활용하는 이런 단계고 이거는 중립적이어야 된다. 같이 중립입니다.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 단계. 마지막으로 활용하는 단계는 당연히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는 같이 개입이죠. 이거 과정 다 외워야 돼요. 가정은 똑같아. 가정을 외울 필요는 없고 가설 설정이 저번주에 얘기했죠. 가설 설정이 들어가면 양정론이다. 근데 이거를 너네가 봤을 때 이게 같이 개입이다 같이 중립이다 알아야 돼. 그래서 빈칸이 여기 뚫려 있는 거예요. 이거에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 단계는 그냥 보면 대충 몇 번 보다 보면 알아. 그리고 이걸 잘 묻지 않습니다. 묻는 건.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료 수집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뭐라고? 같이 개입이야, 같이 중립이야. 이건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같이 개입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싶은 연구 주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까,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객관적 태도로 들어가는 거야.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요 단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쭉 보면 돼요. 자, 사회과학 연구 윤리인데 위에는 연구 태도고 밑에는 연구 윤리입니다. 어떤 윤리를 지키면서 도덕적 태도로 실험을 해야 된다. 연구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여부. 유튜브에 보면은 막 몰카 영상 같은 거 오잖아. 근데 막 결론 마지막에 끝날 때는 막 하하 보면서 아니 몰카였다 내가 속았네 이러면서 끝나잖아. 왜냐면 화를 냈으면 안 올라갔을 거니까 무조건 동의한 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의한 거니까 분위기가 좋겠지 그런 거는. 그래서 동의 안 하고 올리면은 연구윤리 위반인 거지 만약에 하면. 그리고 사전은 생략할 수도 있다. 사전 동의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안 해야 되는 거냐면 뭐 위치에 따른 상황에 따른 시간대에 따른 흡연 여부 뭐 이런 거. 내가 여유 시간이 10분 있을 때 뭐 장소가 어디일 때 어디 흡연을 한다를 몰래 카메라로 우리가 볼 거란 말이야. 유동인구에 따른 시간에 따른 장소에 따른 뭐 사람들의 흡연율 변화 이런 걸 볼 건데 몰래 카메라로 보고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흡연을 좀 덜 하겠죠. 안 하거나 뭐 내 신상이 까발려진다는 걸 알게 되면 영향을 끼칠 거라고. 그런 경우는 사전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후에 너 촬영됐고 이걸 실험 연구에 쓸 거라고 보고서 같은 걸 발간할 거라고 그거는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름을 넣어야지. 그죠? 그걸 사후 정보 제공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땡땡 대학 무슨 과 전원 학생들의 뭐 연애 상황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1년간 변화를 추적했다. 그러면 인적사항 누구누구 연락처 누구누구 이러면 좀 곤란하겠지. 그래서 뭐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사생활 지켜주고 인적사항 같은 거 보호해주고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다 쓸 필요 없잖아. 연락처도 가운데 거 XX 쳐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생활 보호. 연구 대상과 관련된 연구윤리였고요. 다음에 이거를 연구 대상은 뭐고 연구 과정은 뭐고 별거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 이게 연구윤리 위반이다 아니다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당연히 조금 일반적으로 그냥 도덕 문제처럼 나온다 여기. 다음 이 용어만 좀 알아두세요. 자료 허위 생성 위조라고 합니다. 위조. 거짓 위자에 만들 조자야.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걸 위조라고 그러고. 그리고 변조라고 합니다. 자료는 있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바꾼다는 거. 그 변화할 때 그 변자죠. 자료 조작하는 거. 그다음에 분석할 때 분석 내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 사실은 이런 의미인데 나는 이건 거 같으니까 이걸로 해석해야지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사례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제 신문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게 좀 적절한 사례 같아서 푸지무라 시니치라고 예전 일본 역사학에서 한때 되게 유명했던 고고학자입니다. 별명이 신의 손이에요. 왜 신의 손이냐면 하기만 하면은 일본 구석기 연대를 막 몇십만 년씩 끌어올릴 구석기 유물이 계속 나왔어. 그래서 이 살아생전에 한 구석기 연대를 한반도보다 더 저 멀리 위로 이렇게 발굴을 통해서 끌어올렸어. 근데 나중에 너무 이상하다 발굴할 때마다 계속
구석기 새로운 더 옛날 구석기 유물이 출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 기자들이 막 이렇게 몰래 잔입 취재해가지고 발굴하기 전날에 몰래 막 이렇게 뭐 토기 같은 거 막 숨기는 거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대서특필에서 한동안 이제 일본 역사학계가 이제 큰 망신을 당했던 사례예요. 이러지 그 묻은 토끼도 처음 보는 토끼 아니에요? 그치 뭐 그 비스무리하게 그냥 구석기 유적처럼 막 해가지고 뗀석기 막 심어놓고 막 그랬던 거지. 돌 막 이렇게 까가지고. 하여튼 역사 고고학자였단 말이야. 얘가 고고학자니까 일반인 보기보다는 좀 그럴듯해 보였겠지. 요런 거 무윤리 위반 이거 위조한 거지 이거. 그리고 황우석 줄기세포 발명이 한때 되게 유명했거든. 이름 기억 아니? 이 사람. 우리 때는 되게 거의 약간 우리 시기의 초전조태 비스무리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생년 작년에 배운 사람들은 그 줄기세포 기억나죠? 만능세포지 별명이. 그래서 사람 체세포랑 여성 난자랑 결합돼가지고 배아 상태, 그러니까 태아로 가기 전에 8주 이전의 세포 단계로 수정체를 만드는 거야. 얘는 인간이랑 똑같은 자랄 가능성이 있는 태아 이전의 어떤 단계니까 여기서 팔도 만들 수 있고 다리도 만들 수 있고 눈도 만들 수 있고 심장도 만들 수 있고 그래. 그래서 어느 세포로든 키울 수 있는 단계의 세포야 줄기세포는. 이거를 실험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퍼포먼스도 막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 휠체어 타고 간 사람이 내가 너를 뭐 일으켜 세울 것이다 말하면 막 이러고 그랬다고. 근데 약간 진짜 그 광기의 뭐 열풍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한참 어렸을 때라 가지고 대한민국 그때 당시 지금 그 과학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다 조작으로 밝혀졌지. 실험 단계고 성공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마치 줄기세포 대량 양산에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위조를 변조를 많이 한 거지. 그리고 정직한 자료 방법 자료 수집 이런 거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막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여성 난자가 많이 필요하거든 줄기세포를 만들려면. 근데 난자가 원래 한 달에 하나씩밖에 안 나오잖아 여성들이. 그리고 평생 동안 배란할 수 있는 난자 개수도 한정돼 있지. 근데 그거 이제 실험할 때 그런 난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원자들한테 막 받고 연구 실험하면서 이제 연구원들한테 배란 촉진제 같은 거 나와서 무리하게 막 난자 퇴치하고 그래서 연구 윤리 위반도 심했대. 그걸로 좀 힘드니까 좀 유명해져가지고 기부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거기도 해요 이런 거. 연구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 수집 안 한 거죠.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처 표기. 그 대학원 가가지고 논문 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문장 하나하나마다 다 이게 어디 출처 다 따야 돼. 왜냐면 그냥 다른 데서 쓴 내용을 내가 출처를 안 남기면 내가 쓴 걸로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네가 쓴 근데 오히려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출처를 다 남기는 편인데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근거가 뭔데가 항상 들어보는 교수님들이 질문을. 그래서 그냥 그거 방어하려고 이런 그 근거 있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혹은 뭐 어디서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 좀 방어가 되니까 출처 표기를 열심히 하는데 그거 안 표기하고 내 독자적인 학설인 것처럼 쓰면 안 된다고. 내가 밝혀낸 것도 아닌데 남의 연구 결과를 훔치는 거죠. 표절입니다. 그리고 뭐 연구 결과 나온 거를 은폐 왜곡 축소 과장 뭐 이런 것도 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뉴턴이 그 다이너마이트 만들고 좀 죄책감을 많이 느꼈다 그러죠. 왜냐면 그 광산 뭐 캐고 뭐 이런 거 할 때 쓰라고 만든 건데 전쟁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인명살상용으로 많이 사용돼서.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은 그 질소 비료 만든 사람이에요. 질소 비료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기아에서 구한 사람으로 노벨상 받았습니다. 영웅으로 칭송받는 사람인데 동시에 뭐도 있냐면 화학자였기 때문에 자기 조국인 독일 제국을 위해서 염소가스 발명한 사람이야. 처음으로 생화학 무기라는 걸 도입된 게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염소가스는 이제 욱심에서 발명한 건데 이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결과로 결국은 대량살상 무기인 걸로 흘러버린 거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이 발명된 내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러면은 연구를 중단해야 되는 거죠. 매드 사이언티스트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게 좀 헷갈린다. 개방적 태도, 상대적 태도, 성찰적 태도 이런 게. 뒤에 한번 봅시다. 채원아 그 5개 뭐라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 연구 태도. 개방.
상성 계획과 성질나는 성찰적 객관적 가치 계획가니까 가치 중립 가치 계획 그거를 제일 처음에 써놓고 해. 왜냐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은 너네가 연구 태도가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더 쉽냐면 성질나는 상대는 계획가 이렇게 써놓고 이걸 읽어보고 아 이게 성상 계획가 중에 뭐구나라는 거를 체크하는 식으로 찾아서 하는 게 더 낫다. 왜냐면 너네가 연구 태도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 이걸 봐도 뭐였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내용인데 이러고 만나고 그냥 풀어봅시다. 63번에 나모 자, 연구자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주장일지라도 경험적 증거에 의해 검증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설로만 받아들이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까? 맞니? 나무? 아니요. 아니야 무슨 태도야 이거? 하나 그 검증되기 전까지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일 태도. 5개 중에 성상 계획가 중에 개방적 태도다. 개방적 태도. 뭐에 대해 개방적이란 거야? 반증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괜찮죠? 그래서 하나의 검증되기 전까지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개방적 태도예요. 이거를 근데 그냥 내빼고 그냥 읽으면 맞는 얘기 같단 말이야. 그래서 구분해서 아 이건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건 얘기하는구나. 구분해서 외워두라는 얘기죠. 다음 처음 온 친구 이름 뭐였니? 주영이 한번 보자. 64번. 자, 연구자는 여러 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객관적 태도가 필요합니까? 맞니? X 이거 무슨 태도야? 객관적 태도가 아니라. 객관적 태도가 아니라. 개방적 태도죠. 개방적 태도. 열려 있는 거잖아. 새로운 사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 개방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X. 시연아 65번. 연구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거라서 그 다른 걸로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개 따랐나 보다. 상대적 태도가 아니라 뭐라고? 객관적 개방적 태도,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가 아니고 상대적 태도도 아니고 개방적 태도라서 65번도 틀린 거. 하나 더 하십시오. 시연아 66번. 사회 문화 현상의 다양성과 특성을 인정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우열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를 성찰적 태도라고 합니까? 이거는 상대적 태도입니다. 상대적 태도. 우열 그 문화 상대주의 기억납니까? 문화 상대주의 1학년 때 배웠죠. 문화 절대주의 반대말이잖아. 절대주의는 뒤에 할 거다. 사회 문화라서. 절대주의는 우열이 있는 거야. 내가 우월한 건 자문화 중심주의, 남이 우월한 건 사대주의. 근데 상대주의는 우열이 없는 거야. 우열이 없이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열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를 성찰적 태도가 아니라 상대적 태도라고 합니다. X. 뒤에 어차피 사회 문화라 가지고 문화 파트가 쭉 훨씬 더 자세하게 길게 배울 겁니다 이번에. 67번 정준아. 67번. 29페이지 펼쳐라. 29페이지. 내용을 안 들었다고 다 풀어보세요. 29페이지에. 67번. 결론 적용 및 대안 모색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를 최대한 배제해야 됩니까? 맞을까? 결론 적용 및 대안 모색 단계에서 연구자의 가치를 찍으세요. 배제해야 된다 아니면 배제할 수 없다. 너 보고 있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구 중일 때는 가치 중립인데 연구 끝난 거잖아. 연구 끝날 때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이런 결과가 나왔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거든요. 대안 모색이라는 건. 당연히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지. 최대한 가치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X. 68번 서윤이. 자,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일반화는 과학적 목적과 상충할 수 있습니까? 뭔 얘기일까 이게? 이게 내용이 좀 어렵게 좀 꼬여서 나온 건데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게 상대방 연구 대상자잖아. 대상자. 상대방 동의를 얻고 실험을 진행한다는 거는. 그럼 상대방 동의를 얻고 실험을 진행한다는 거는 사전 동의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연구 실험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반화가 어려워집니다. 일반화라는 거는 과학적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대상 자멸적 참여를 보장한다. 그러면 자발적이어야 되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면은 일반화하는 과학적 목적이 조금 삐끗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상충할 수 있습니다. 오다. 굳이 이렇게 나와요? 꼬아서 나온 거긴 해.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온 거긴 한데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배운 내용인데 그거를 완전 처음 보는 느낌으로 그냥 말을 좀 바꿔서 내는 거죠. 근데 원래 모든 사탐 영역이 다 그렇긴 합니다. 넘어가고 69번 예건이 69번 연구 대상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구자는 연구의 부작용 등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자유롭다. 맞다. X 부작용 날 수도 있잖아. 부작용 나고 나면은 법적 책임. 정보를 제공받은 것 이외에 부작용 발생하고 이런 건 법적 책임 져야 돼.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근데 연구 대상자의 동의에서 연구가 막 인체 실험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충분히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잖아. 그런 경우는 법적 책임 지고 해야죠. 아니 아? 부작용이라는 게 동의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설명한 부작용 괜찮은데 그거는 법적 책임 면제되긴 하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실험 과정에 새로 가설 검증하는 거는 대체로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같은 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그 경우에는 법적 책임 져야 돼. 내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법적 책임 면제되긴 합니다. 근데 그거 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죠. 그럼 선지에서 부작용이 나오는 거면 그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야지. 오케이. 그냥 설명해줬으면 거기는 부작용에 동의한 거니까 되게 대상자고. 민거나 질문지법을 통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는 것은 연구 윤리에 어긋납니까? 좀 안 넣은 내용이 나왔네. 어긋나지 않습니다. X인데 이거를 트래시 데이터라고 해요. 트래시 데이터. 그냥 알 필요 없고 조금 범위 오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질문지 해가지고 질문지를 돌려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예 읽어보지도 않은 것처럼 모든 대답에 매우 그렇다면 딱 전부 처음까지 다 모두 그렇다만 나와 있는 거야.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 수거할 때 시험지 저번에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험지 수거해가지고 내가 정답률 가끔씩 하거든. 좀 모집단이 많은 경우에 나도 이 문제가 정답률 몇 %라 좀 어려운 문제다 이런 걸 하는데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가 그러니까 점수가 20점이다 객관점만 나왔는데 20점이라는 거는 그때 찍은 거잖아. 얘가 푼 거가 없는 거지 느낌상. 그럼 그거는 제외하고 정답률을 체크하는 게 올바르게 이 정답률을 모집단을 모으는 거인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응답을 제외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자. 자, 올리드 다 받았죠? 올리드 책 펼치고. 많이 넣어줍시다.